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낭독 오늘도 고. 현관에서 손짓하자 작업복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섰다. 집 외벽에 휘갈겨 놓은 낙서를 지우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옆 동네 업체를 불렀다. 남편이 가마쿠라선 탈선 사고로 사망한 기관사라는 점은 미리 알려줬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남자들은 나란히 머리를 숙였다. 애도하는 마음이 고마웠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계속 망설였는데요. 두 사람들 중 오른쪽에 선 청년이 내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실은 제 아버지도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머릿속에서 파도가 일렁였다. 유이치, 나 먼저 작업 시작할게. 심각한 대화가 오갈 걸 예상했는지 옆에 있던 백발의 남자가 밖으로 나갔다. 유이치라고 불린 청년은 죄송합니다. 다케나카 씨. 하며 미안한 듯 남자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셨겠군요.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헤아리지 못한 채 부탁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아니요, 사과하실 일은 아니니까요. 청년은 힘주어 말하고 고개 드세요. 라며 내 팔에 살짝 손을 올렸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기타무라 씨 남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으니까 괜히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작업은 잘 끝내겠습니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미소를 띠고는 그래, 착하지 하며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보다 기타무라 씨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청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만약에 돌아가신 남편분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심야에 니시유기야마 역에 가면 승강장에서 유령을 만날 수 있어요. 한밤중에 가마쿠라선 선로를 유령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게 사고가 일어났던 차량이고 그 열차에 타는 것도 가능해요. 실은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무니없는 소리가 술술 나왔다. 혹시라도 당신이 사고가 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는 사고 당시 아버지가 하고 계시던 겁니다. 저는 유령 열차를 타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사고로 고장났던 이 시계가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 여겨져 수리해서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부터 청년은 잠시 숨을 돌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밤의 색이 승강장 위를 뒤덮었다. 전광판 불빛도 꺼져 깜깜한 어둠이 승강장을 지배했다. 승강장 맨 안쪽에는 어슴푸레한 달빛이 스며드는 공간이 있었다. 그 자리만 조명이 켜진 것 같았으며 점자 블록 바깥쪽에는 누가 서 있었다. 뚫어져라 쳐다보자 세일러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자그마한 연분홍색 고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고둥에 얽힌 추억이라도 있는 걸까? 진지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이 마지막 손님이려나? 내가 다가가는 걸 눈치챈 여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혹시 당신이 유령인가요? 맞아. 놀랐어? 놀랐다. 어제 만난 청년이 유령의 성별까지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내 마음대로 훨씬 무겁고 무서운 남자 유령일 거라고 상상했었다. 이 시간에 여길 찾아온 걸 보니 유령열차 이야기는 듣고 왔겠지? 유령의 질문에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긴 설명은 필요 없겠네. 라며
여자가 유령 열차에 타기 위한 4가지 규칙을 줄줄 읊었다. 하나, 죽은 피해자가 승차했던 역에서만 열차를 탈 수 있다. 둘, 피해자에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셋, 열차가 니시우기야마 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딘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사고를 당해 죽는다. 넷,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만일 열차가 탈선하기 전에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한다면 원래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 4가지 규칙을 지킬 수만 있으면 유령 열차를 타도 돼.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서둘려 설명을 마친 유령이 싱긋 웃어 보였다. 유령이 눈짓을 보낸 쪽을 바라보니 안이 비치는 검은색 차체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승강장에 멈춰선 열차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죽은 남편이 기관실에서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이 열차는 출발하고자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멀리서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울려 펴졌다. 지금 통과한 열차는 그날 탈선 사고가 났던 열차야. 방금 이야기했던 3번째 규칙은 농담이 아니란 말씀이지. 도중에 내리지 않으면 당신도 저렇게 돼. 혼란에 빠진 내 옆에서 유령이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유령 열차는 탈선 사고로 인해 가슴에 맺힌 게 있는 사람 눈에만 보여.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무도 못 보게 될 거야. 모레 5월 28일에 가마쿠라선 안전 점검이 끝나고 그날 첫차부터 가마쿠라선은 운행을 재개하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 내일 밤에 나타나는 게 마지막 유령 열차라고. 내일 유령이 내일 유령 열차를 탈 마지막 기회야. 유령의 말에 따르면 내일 밤에 니시우기야마 역을 통과한 마지막 열차는 그 후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곤도선 신경을 가라앉히려고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리고 귀로 들은 정보를 정리하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죽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실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남편을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내일 밤 마지막 열차에 오르기로 마음을 굳혔다. 5월 말이라 여겨지지 않을 만큼 쌀쌀한 밤이었다. 황금을 뿌린 것처럼 무수한 별이 승강장 위에 밤하늘을 수놓았다. 공기가 맑아서일까 밤하늘이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느껴졌다. 별빛을 의지하며 승강장 벽에 붙은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나는 라벤더색 카디건을 걸쳤다. 작년 결혼기념일 직전에 샀던 옷이다.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에 단정치 못한 꼴로 갈 수는 없다. 볼품없이 살은 쏙 빠졌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멋을 부렸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공들여 화장도 했다. 벼랑간 거울에 비치던 뒤쪽 경치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놀라서 몸을 돌려 세우자 어느새 전광판에 쾌속 미나미 카마쿠라 10시 26분이라는 글자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서로 저편에서 안이 비치는 열차가 승강장을 향해 달려왔다. 검은색 차체는 어젯밤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투명했다. 마치 이번이 막차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멈춰선 열차의 기관실에 제복 차림의 남편이 있었다. 승강장에 내리지는 않고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꼼꼼하게 기자재를 점검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첫 번째 차량의 맨 뒷문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니시우기하라 역에서 미나미 카마쿠라 역으로 가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남편의 안내방송 멘트를 들으며 기관실 쪽으로 발을 옮겼다. 열차의 모든 문이 일제히 닫혔다. 나는 기관실 앞까지 걸어가 뒤쪽에 탄 승객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시간 후면 사고를 당해 죽는다. 이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의 아내로서 잘못을 빌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잡이를 거머쥐고 바로 옆에 있는 기관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내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유리창 너머 앉아 원형 속도계를 노려보면서 진지하게 핸들을 쥐고 있었다. 애당초 남편에게 말을 걸 마음은 없었다.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일하고 있는 남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저 남편 옆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곁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에노우라역에 도착하자 열린 문으로 승객이 쏟아져 들어왔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의 손에 하코타테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사 동료들에게 홋카이도에서 사온 기념품을 나눠주려는 걸까? 우리의 신혼여행지도 홋카이도였다. 결혼식을 올리고 7달이 지나고 나서 겨울에 홋카이도를 찾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감기에 걸렸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감기를 옮기는 바람에 하코타테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우리는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며 감기에 시달렸다. 원래대로였다면 첫날 저녁은 예약해둔 초밥집에서 먹어야 했다. 하지만 바깥바람을 쐬면 감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남편이 그렇게 판단해 그날 저녁은 호텔 방에서 밥을 먹었다. 창가에 마련된 의자에 마주 앉아 룸서비스로 주문한 냉동 게살 볶음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멋진 야경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폭설 때문에 경치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낄낄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의 웃음에 나도 덩달아 큰 소리로 웃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는 둘 다 몸이 회복되었다. 그날 밤에 전날까지 못했던 초밥집에 갔다. 하코타테의 야경도 실컷 즐겼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노보리 베스로 이동해 온천물에 몸도 담갔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생각하면 둘이서 호텔방에 앉아 냉동 게살 볶음밥을 먹었던 일이 맨 먼저 떠오른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던 순간 나는 부부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동시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다와라조마의 역을 통과한 열차가 마에카와 역에 다다랐다. 창밖으로 낡은 나무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예나 지금이나 역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멋스럽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남편과 나는 마에카와 역에서 처음 만났다. 그 무렵 나는 마에카와 역 부근에 살고 있었다. 그날 마침 하이힐을 신고 집을 나섰는데 역 개찰구로 들어서다 오른발을 심하게 접질리고 말았다. 승강장 벤치에 앉아 옴싹달싹 못하는 내게 괜찮으세요? 라며 말을 걸어온 사람이 남편이었다. 남편이 오른쪽 발목에 부목을 대고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발에 붕대를 둘둘 감고 있는데 강풍에 그의 제모가 날아갔다. 모자챙 부분이 뜯어지고 꽤 낡은 제모였다. 어머, 모자! 내가 외쳤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면 안 돼요. 라며 내게 주의를 주고 정성스레 붕대를 계속 감았다. 그때 들어온 급행열차가 선로에 떨어진 제모를 짓밟아 버렸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까? 마이카와 역 승강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새 제모를 쓰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고마웠습니다. 라고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내비쳤다. 그와 결혼하고 난 어느 날이었다.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너덜너덜한 제모를 발견했다. 뭔가에 밟혔는지 여기저기 뜯겨 있었다. 그건 남편이 내 발을 치료하고 있을 때 열차에 깔렸던 바로 그 제모였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선로에 내려가 제모를 다시 주었던 것이다. 원래 그 제모의 주인은 시아버지였다. 기관사가 된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잇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쓰던 제모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유품이나 다름없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나를 치료해 준 것이었다. 눈동자 안쪽에 새겨진 추억들은 하나같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나는 손잡이를 쥔 채 기억 속 지난날에서 허우적댔다. 열차는 어느새 고이소역을 지나고 있었다. 기관실로 눈을 돌렸다가 유리 칸막이 너머의 남편과 내 눈이 마주쳤다.
어째서 여기에? 남편은 그렇게 말하듯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지가사키 카이가 역이 가까워지자 운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선을 앞쪽으로 돌렸다.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지 않고 담담히 운전을 계속했다.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가 다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그와 눈을 맞출 수 있어 기뻤다. 지가사키 카이간 역을 통과한 열차가 에노시마 앞을 지났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속도를 올리는 열차에 몸을 맡기고 있노라니 창밖에 사가미만 정면으로 난 해변이 보였다. 유기가하마 해변이다. 한참 전에 남편과 같이 유기하마를 찾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섣달이어서 무척 추웠다. 내가 불임치료를 그만두고 기운 없이 지내자 남편이 바다라도 보러 가자며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해변의 모래밭 위에 남편과 둘이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밀려왔다 밀려가는 옅은 파도를 바라보았다. 옆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남편의 입에서 대뜸 이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남편 잘못이 아니다. 다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부부의 도리이기에 남편이 책임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아빠! 어린아이가 해변으로 난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따라잡으려고 우리 옆을 빠르게 지나쳤다. 뒤쪽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걸어왔다. 내 가족이 바닷가에 모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아이와 함께 있는 그 가족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바다에서 눈길을 거두며 그대로 고개를 떨궜다.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내 어깨 위에 팔을 둘렀다.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끌어안았다. 평소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럼 없이 나를 껴안았다. 어깨에서 느껴지는 그의 무게가 나를 향한 애정의 무게인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빠. 나는 남편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는 입을 다문 채 내게서 몸을 떼지 않았다. 지금에야 나는 생각나는 일이 있다. 나는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아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다. 남편이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어느 때부터 뭐라 하지 않았다. 혹시 남편이 아빠라는 호칭을 받아들인 건 내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부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내가 많다. 남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위해 적어도 호칭이라도 그렇게 부르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었을까? 이제 와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의 자상한 성격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았다. 열차가 급격히 속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곧 니시우기야마 역에 당도한다. 나는 니시우기야마 역을 통과할 생각이다. 남편을 홀로 보낼 수는 없다. 나는 같이 죽을 마음으로 유령 열차에 올랐다. 유서는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하나는 이시다 씨에게 맡겼다. 이시다 씨 식당에 전화를 걸어 기분 전환 삼아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흔쾌히 맡아주었다. 이시다 씨라면 틀림없이 하나를 행복하게 해줄 터였다. 열차의 흔들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회전하던 바퀴가 니시우기야마역이라 쓰인 표지판 앞에 딱 맞게 멈춰섰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떼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휴 하고 숨을 내쉬며 가슴에 쓸어내리던 찰나 찰카닥 소리와 함께 기관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남편이 나왔다. 당황한 나를 보며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려.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다. 내려. 부탁할게. 미안해, 미사코. 정말 미안하지만 살아있어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더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에 나는 엉겁결에 열차에서 내리고 말았다. 어째서? 기관실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바라보며 내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고했어.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젯밤에 만났던 유령이 서 있었다. 다시 어둠이 내려앉은 승강장에 서서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유령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유령이 대답했다. 나는 분명히 피해자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기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 다들 알고 있어. 머지않아 자신들이 사고로 죽는다는 걸. 넋을 잃은 나를 보며 유령은 말을 이었다. 이 열차에 탄 이들은 혼이 성불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남은 거야. 이들은 자신이 탈선사고로 죽은 걸 기억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기억을 간직한 채 여기 타고 있으니까. 그래도 유령은 유령이라서 뭘 해도 사고는 일어나고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설마 남편이 이제 곧 사고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줄이야. 어째서 승객들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은 거죠? 내 질문에 여자는 글쎄, 나는 잘은 모르지만 하고 뜸을 들이며 대답했다. 모르는 편이 더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난 살아봤자 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 탈선 사고가 나고 나서 유령열차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열차에 올라탔어. 그런데 단 한 명도 니시우게야마 역을 지나치지 않았어. 정확히 말하면 지나칠 수 없었어. 그 중에는 당신처럼 자신이 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역을 통과하려던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들 그 사람을 열차에서 내리게 했어. 막 웁해서 억지로 하차시킨 사람도 있고,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이를 저승으로 같이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만도 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다들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살아주기를 바랬거든. 난 그게 참 아름답더라. 유령은 나직히 한숨을 쉬면서 연분홍색 고등을 꽉 쥐었다.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걸 알았더라면 나도 안 죽었을 텐데. 그만 갈게. 수줍은 미소를 남기며 유령은 정차하고 있던 유령열차에 몸을 실었다. 마지막 승객이 타기를 기다렸다는 듯 열려있던 문이 스르르 닫혔다. 밤바람이 앞머리를 나부꼈다. 한 번 더 불어닥친 바람에 바다내음이 날아와 내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남편과 헤어질 시간이다. 기관실에 앉은 남편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철도 회사의 과실이었다 할지언정 사고를 낸 기관사의 아내인 내게도 책임은 있다. 지금 내 눈앞의 열차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모두 모여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에게 정식으로 작별을 구해서는 안 된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리라. 내 생각을 뒷받침하듯 기관실에 앉은 남편은 내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는 유령 열차 안에 있는 승객을 향해 허리 깊이 숙였다. 고개를 들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순간 기관실을 곁눈질했다. 달싹이는 남편의 어깨가 시야에 들어왔다. 열차가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남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빙그레 웃으며 나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오래전에 둘이 같이 연습하던 서투른 경례. 그날 보였던 어린애 같은 웃음을 띠고서.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키려 했으나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말았다. 선로를 벗어난 유령 열차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열차가 하늘에 흩어진 별들 사이를 이으며 천천히 달려간다. 여보, 아빠. 나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잘 다녀와요.